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공답과 강의 쭉 하게 될 텐데요. 공답학원 문제가 20문제 출제 이루어집니다. 출제되는데 기출 문제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출제 비중들이 가장 높은 게 이제 공답법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반복으로 출제 이루어집니다. 비중들이 약 80%가량이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16문제. 이거는 기출문제 이제 반복이에요. 새로 문제 출제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답법은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6개는 맞아야 돼요. 그리고 공답법은 여기 있는 내용, 이게 전부입니다. 교재 이후에서 나온 문제는 없습니다. 이 교재만 보면은 만점이에요.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200페이지. 그래서 200페이지 분량하면은 200페이지? 194페이지가 200페이지네요. 200페이지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18개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탁은 일단은 폭이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고 정리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 대표적인 과목들이에요. 자, 우리 공탁과 책 볼게요. 공탁에서 4페이지 보시면은 공탁의 절차와 정도가 있을 겁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공탁을 하는 사람은 그걸 공탁자라고 부릅니다. 공탁자가 각종의 서류를 끓여가지고 공탁관에게, 이제 공탁소인데요. 공탁관에게 공탁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먼저 공탁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공탁서는 작성할 때는 2통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의 첨부 서류 있으면은 그런 첨부 서류를 갖춰가지고 공탁 신청을 합니다. 공탁 신청을 하면은 공탁관은 접수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하고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보정을 권고합니다. 자, 보정 권고했는데 보정에 불응하면은 그때는 나중에 이제 불수리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접수해가지고 조사하게 되는데요. 조사해서 공탁을 수리를 하게 되면은 수리 또는 이게 인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공탁 신청을 수리나 인가하게 되면은 공탁서에다가 인가 내역을 적고 몇 년 몇 월까지 공탁금을 납입하기 바랍니다. 라고 공탁금 납입 기한을 적어가지고 다시 공탁서를 한 통을 다시 공탁자에게 이거를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한 통은 공탁관이 자기 공탁 기록에 이걸 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수리 결정을 받은 공탁서를 받은 공탁자는 공탁금 보관자에게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은행에다가 공탁금을 납입하면은 이 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을 납입 전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신청 절차 과정도입니다. 공탁자가 공탁서 2통을 작성해서 공탁 신청을 하면은 공탁서 공탁관은 접수해서 조사하고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보정 고지하고 보정 불응하면은 불수리 결정을 합니다. 불수리 결정하면은 불수리 결정 사건부에 그 사건을 등록하고 그리고 그런 불수리 결정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 수리 결정, 인가 결정을 하면은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건네주면은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을 합니다. 공탁물 납입이 이루어지면은 공탁물 보관자는 공탁서, 공탁관에게 공탁물 납입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탁물 납입 통지를 받으면은 변제공탁의 경우에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을 해줍니다. 이게 1년 후 절차로 이루는 것들이 이게 공탁에 관한 절차들인데요. 먼저 앞에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 보십시오.
자, 공탁은 첫 번째,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기하여, 이거 법령에 규정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공탁소에 인치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공탁은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법령에 근거 있는 규정, 이거를 공탁 근거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탁 근거 법령의 규정 형식은 이런 경우는 공탁을 해야 한다는 규정과 이게 의무 규정이고요. 이런 경우는 공탁할 수 있다라는 권리 규정 등이 있습니다. 박스에 있는 판례, 관련 판례가 있죠.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공탁하지 못합니다. 금전 채권 후 채무자가 공탁 방법에 의한 채무 지급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는 출제 안 되고 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법원 사무관 승리시험에서 이 판례가 출제 이루어졌어요. 박스에 있는 판례, 이거 출제 앞으로 될 겁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탁의 목적물.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이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공탁의 목적물입니다. 이런 공탁은 각종 근거 법령이 있다고 그랬죠. 근거 법령에 있어야 되고, 그런 근거 법령의 경우는 주로 민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변제공탁이 되고, 민사 집행법에 있는 공탁들은 집행공탁입니다. 그 밖에 보증공탁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공탁들이에요. 자, 뒤에 2페이지, 뒷페이지 넘길게요. 뒷페이지 세 번째 있는 거. 공탁물을 공탁기관에 임치해야 되는데, 그런 공탁사물을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탁소에는 통상공탁기관과 특별공탁기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공탁기관은 그런 공탁사물을 처리하는 공탁관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탁관은 단독제 국가기관으로서 공탁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4번은 이게 공탁의 종류들인데, 공탁의 종류들은 변제공탁과 보증공탁과 집행공탁, 월치공탁, 보관공탁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탁의 종류들이에요. 이런 종류들은 해당 근거에서 공탁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공탁의 기본 구조인데요. 여기 용어에서 공탁을 하는 사람을 공탁자라고 부릅니다. 이 공탁자에 의해 가지고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를 피공탁자라고 부릅니다. 공탁을 할 때 상대방이라는 게 상대방을 반드시 기재할 경우는 아니에요. 상대방의 지정을 요할 때만 기재하게 되는데, 그 상대방의 지정을 요할 경우에는 주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요. 변제공탁의 경우는 채무자가 자기 채권자를 이처럼 상대방으로 기재합니다. 그걸 공탁이 이루어지면은 공탁자는요. 공탁이 이루어지면은 공탁소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가 생기고 피공탁자도 공탁소에 일정한 권리가 생기는데, 공탁자가 공탁소에 갖는 권리, 이거를 공탁을 휴소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피공탁자가 갖는 권리 있겠죠? 피공탁자가 걸린 권리를 공탁권, 이거를 출급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공탁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지급청구권의 성질은 그런 민법상에 있는 지명채권의 일종들이에요. 이 공탁물이 금전이면은 휴대청구권, 출구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지명채권이기 때문에 지명채권이면은 자유롭게 양도도 할 수가 있고 각종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보존처분, 가압류나 가처분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강제입행할 수가 있고, 채권을 압류하고 출신명령, 저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납처분, 체납압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급청구권의 성질들이에요. 자, 이번에 공탁의 기본 구조에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공탁자라고 그랬죠. 공탁자.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인치하는 사람, 공탁을 하는 사람을 공탁자로 부르고, 공탁자에 의하여
공탁물 수령대로 지음긴 자, 그 사람을 피공탁자로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을 합해가지고 공탁의 당사자라고 표현합니다. 3번의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에 갖는 권리를 효도청구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대방인 피공탁자가 공탁서의 권리를 출고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3번이에요. 3번의 경우에 출급 희소기준이 있죠. 3번에서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피공탁자가 공탁서로부터 공탁물을 지급받는 것을 출급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일정한 요건의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야 하는 것, 이걸 휘소라고 합니다. 옆 페이지 4번은 그런 희로청구권, 출고청구권인데요. 희로청구권과 출고청구권을 합해서 공탁물 지급청구권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급청구권은 네 번째 줄 지명채권 일정이 되는 겁니다. 지명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질권 설정할 수가 있고, 강제입행이나 보존세무를 할 수가 있고, 담보권 시행시킬 수가 있고, 철학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자, 두 페이지.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탁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게 공탁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절차로 이루어진 공탁은 일반적으로 사업관계로 보는 설이 있고, 이런 공탁이 이루어진 절차가 공법관계로 보는 공법관계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견해형 다툼인데요. 학설, 하사법관계설, 사법관계설은 1번 공탁은 공탁자 신청에 응해서 공탁소가 공탁물 보관을 수령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법관계설을 하면은 공탁물 지급 청구가 공탁권에 의해서 거부되면은 공탁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공탁금이 지급청구권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채권 후 준제명에 관한 변제로 효력이 없는 한 진정한 청구권자는 다시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탁물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겁니다. 견해 세 가지가 있죠. 다툼. 또 사법관계설은 이건 사법상 계약이 된다고 그랬죠. 사업상 계약이기 때문에, 즉, 이거를 은행에다가 예금했다라고 이제 가정하시면 돼요. 자, 은행에 예금했는데, 예금 청구를 했더니,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사업공개설은 그런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때는 국가를 피고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공탁금이 진정한 권리자 아닌 자에게 이 자에게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요. 진정한 권리자 아닌 자에게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자가 채권 후 준점유자이면은 우리 민법은 채권 후 준점유자의 변제를 인정을 합니다. 이자가 채권 후 준점유자가 아닌 한 진정한 청구권자는 다시 공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법상 걸리기 때문에 10년으로 봅니다. 이게 사법관계설이 갖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 이에 관해서 공법관계설은 공탁소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절차들을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봅니다. 따라 이런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탁금이 진정한 권리자 아닌 자에게 공탁금이 지급되면은 그로써 공탁관계는 끝이 나기 때문에 여기 다시 지급 청구, 채권 후 준점유자 변제와 관계없이 다시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게 돼요. 다만 이 지급할 때 지급에 관련해 가지고 공탁관의 어떤 직무상 과실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국가배상을 통해 가지고 구제받는다는 겁니다.
섬유수요는 공법관계설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봅니다. 이게 차이점들이에요. 제일 밑에 5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 이 설에 하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이해신청이나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공탁금이 지급소송권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공탁보상 절차가 지급되면은 채권 후 준점유자 변제와 관계없이 공탁은 끝이 나기 때문에 진정한 청구권자는 다시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섬유수요는 5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절정설은 양쪽 줄자리 하는 게 절정설이에요. 공탁은 공법적인 면과 사법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2번 대법원 판례와 공탁 실무인데 대법원 판례는 주류적인 판례가 공법 관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들이에요. 대법원 판례의 말은 주류적인 판례. 주류적인 판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류적인 판례들은 전부 다 공법 관계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공법 관계를 취한 판례와 선례 있죠? 1번인 것, 제일 밑에 1번. 현재 공탁은 공탁권의 수탁처분과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에 관한 공탁 통지나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가 있는 때 공탁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를 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옆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찬가지들이에요. 세 번째 판례가 있죠. 국가를 상대해가지고 공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가를 픽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3번에 있는 것들이에요. 3번 줄침부분 공탁권에게 공탁물 수급 청구를 하고 그에 관해서 공탁권의 불수리 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공탁고 소정 후 이의신청을 통해서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 지급 청구가 행되지 않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공탁 실무도 공법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섬유수요 기간만은 원래 채권 후 섬유수요 기간이 10년이면은 공탁금 지급 청구권도 섬유수요를 10년으로 보는 겁니다. 답은 공탁 실무예요. 공탁 실무도 공법 관계를 전제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섬유수요 기간만은 10년으로 보는 겁니다. 뒷페이지 결국 결론은 8페이지 결론은 공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들이에요. 그럼 공법으로 보면은 공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 문제인데 답안의 1번 공탁금을 민사소송으로서 지급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은 공탁금 지급 이외에 공탁금이 진정한 권리자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는 공과관계는 다시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다시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2번이에요. 2번의 밑에 두 번째 줄 진정한 소송권자는 국가의 상대를 통해서 구제받을 뿐 공탁처를 통해서는 다시 공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이제 3번 섬유수요 기간만은 10년으로 한다고 그랬죠. 섬유수요는 10년이어야 돼요. 이 10년이라는 그 규정들, 이 규정을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둡니다. 3번의 섬유수요 기간,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 그 원금과 이자 수령 또는 휴수령한 권리를 행사할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자면은 시효로 소멸되는 겁니다. 공탁금 지급청구로 섬유수요는 10년이 됩니다. 4번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출고청구권 확인 소송이에요. 4번이 주로 실제 이루어집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탁금 출고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밑에 있는 판례 있는데요. 자, 이 판례가 이런 사안들이에요. 어떤 토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토지가 일산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 땅에 있는 거 보니까 소유자란을 등기부를 두보니까요. 소유자란이 김순석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의 주소, 등기부상 주소가 개풍군 중면 대형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한국토지공사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공탁을 하게 됐어요. 자,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절대적 불합치 공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등기부상 주소체제, 우리는 주소체제가 연리로 끝나지 않죠. 여기는 반드시 지번이 있어야 돼요. 지번이 없는 주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공사가 이렇게 공탁하게 됐어요. 여기 있는 권리자가 이 공탁금을 찾아가는 거, 공탁금 찾아가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출급이라고 그랬죠? 출급하려면은 출급 시에는 이 사람이 권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를 해야 돼요. 이때 이 권리자가 공탁금 출급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요. 이게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인데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피고가 누가 되느냐는 겁니다. 피고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자가 권리자인지 아닌지는 공탁자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피고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공탁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이게 이 판례의 다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은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수 의견은 그렇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게 소수 의견이에요. 그럼 이게 다수 의견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4번이에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인데 1번은 국가가 공탁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국가가 공탁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다만 A적으로 국가가 공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국가가 공탁의 당사자인 경우는 가로 안에 있죠. 예를 들어서 상대적 불합치 공탁의 경우에 피공탁 중이 1인이거나 또는 절대적 불합치 공탁의 경우에 공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개념이 상대적 불합치 공탁과 절대적 불합치 공탁이 있는데요. 각져 볼게요. 자, 불합치 공탁에는 상대적 불합치 공탁과 절대적 불합치 공탁이 있습니다. 상대 불합치 공탁의 경우는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어느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있죠. 채권자가 갑인지 또는 을인지 모르겠다. 이거를 상대적 불합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 이거를 절대적 불합치 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채권자 불합치는 상대 불합치를 의미하게 돼요. A적으로 토지 수용 경우는 채권자가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절대 불합치 공탁을 허용을 합니다. 불합치 공탁 개념인데요. 그런 경우에 공탁의 당사자이죠. 공탁의 당사자가 국가이면은 이 권리자가 국가를 피고로 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2번이에요. A적으로 국가가 공탁의 당사인 경우는 그런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 의무자가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공탁의 당사자가 아니면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면은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4번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뒤로 넘길게요. 자, 공탁의 관계법령은 크게 공탁 절차법령이 있는데 공탁 절차법령은 공탁법과 공탁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공탁금 이자인데 이 공탁금 이자는 종전에는 연 0.35%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자를 금년입니다. 금년 2020년도 7월부터 이거를 0.1%로 하향 조정합니다. 제일 밑에 공탁금 이자는 연 0.35%이다. 이거를 고치십시오. 0.1%로 고치시고요.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 7월 1일부터 이자는 0.1%로 합니다. 굉장히 적죠? 0.1%예요. 종전에는 0.35%, 그러다가 금년부터는 0.1%로 이거를 하향 조정하게 돼요. 저 페이지 11페이지에 공탁 근거 법령은 각종 법령의 산재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저 페이지 공탁소로 넘어올게요. 자, 공탁소는 공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국가기관을 말하게 되는데, 자, 국가기관, 공탁소의 1번 있는 거 1번.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공탁 관계분양상의 명칭이고 국가의 행정조상에 공탁소라는 명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명칭의 관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등기의 경우는 등기소라는 관서가 있죠. 그러나 공탁소는 공탁소라는 관서가 없어요.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공탁공무원, 이 공탁공무원을 공탁소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공탁관은 2번 1번에서 4번째 줄 공탁소란 본래 공탁 절차의 주체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보관시설도 같이 있어야지만 공탁소는 통상 자기 고유 보관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공탁물 보관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에서 지정되는 공탁물 보관자 지정하게 되는데 이 공탁물 보관자 지정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대법원장이 보관자를 지정할 때 이 보관자가 은행이면은 각종 은행을 지정합니다. 여러분 법원에 들어간 은행들이 이게 공탁 보관자로 지정된 자들이에요. 법원에 어떤 은행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아마 신한은행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신한은행. 또는 지역마다 농협이나 우리은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공탁물 보관자 지정할 때는 대법원장 지정하면서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공탁소 종류는 통상 공탁기관인 공탁관이 있고요. 자, 공탁관은 옆 페이지 2번에 있는 거. 공탁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소속 법원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시금법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소속 법원조사나 조사부 중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자, 공탁관의 지정은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고 3번은 그런 공탁관은 소속 지방법원이나 지원장의 감독하에 공탁사무를 처리하긴 하지만 그 감독은 내부적 행정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탁관은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취급하고 자기 판단하에 책임하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3번이고요. 4번은 대리공탁관, 즉 본래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리공탁관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대리공탁관도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그가 사무한 공탁사무에 관해서는 원 공탁관이 아니라 대리공탁관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지정된 공탁관이 공탁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대리공탁관을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이 대리공탁관은 본래 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자도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4번이에요. 그리고 5번은 그런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때는 공탁물 보관자에 대해서 성명과 인감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관은 지정된 보관자에게 각종 계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공탁관의 공탁근계자라고 합니다. 자, 공탁관에 계좌를 설치해야 돼요. 이 공탁관의 계좌, 이 계좌나 계좌번호는 일반인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요.
지방법원에 있는 이 공탁관의 계좌에 한 달에 들어오는 돈, 공탁금이 한 달에요. 한 달에 약 2천억 원가량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공탁관이에요. 자기 계좌에 한 달에 현금들이 보통 들어오는 금전들이 약 2천억 원가량이에요. 1년이면은 몇 조씩 들어오는 겁니다. 공탁관의 공탁금 계좌는 일반인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게 돼요. 그리고 대리공탁관은 본래 공탁관의 계좌를 활용을 합니다. 5번 네 번째 줄, 4번째 줄 있죠? 대리공탁관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지 않고 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직무인데 공탁관은 공탁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공탁관 파트에서는 시선 페이지 2번이 있죠? 2번과 3번, 2번, 3번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것들이 쭉 한 번씩 출제 이루어졌어요. 출제에 있는 부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뒷페이지 공탁관의 심사권 문제인데요. 자, 공탁관이 공탁 신청을 접수해가지고 그런 조사하게 되면 조사를 할 때는 이게 심사가 됩니다. 심사할 때는 심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의 범위가 있습니다. 심사하는 방법은 이거는 제출된 서면이 있죠. 제출 서면에 의한 형식적인 심사권을 갖습니다. 우리 등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등기관도 등기 신청을 해오면은 접수해가지고 심사할 때는 제출된 서면에 의한 형식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심사의 범위의 경우는 심사의 범위는 이게 절착 요건을 구비했는지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그게 실적 요건이 있는 구비했는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심사할 수가 있어요. 심사 방법은 세 번째 줄 공탁서나 지급청구서 등과 첨부 서면에 의하여 하는 형식 심사주의에 합니다. 네 번째 줄 형식 심사주의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공탁관은 공탁 신청이나 지급 청구 기초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의 전부나 제출된 서면 후 진부에 관한 실질이 사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증인신문이나 검증 등 증거도 사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 제출도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심사 방법은 제출된 서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형식 심사권을 갖는 겁니다. 박스에 관련된 판례에 있는 것들, 이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1번 판례, 1번은 행정예고인데, 변제자 과실 없이 채권자를 확체할 수 없을 경우에 공탁물 수령자를 정하지 않는 공탁일을 할지라도 공탁관은 형식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공탁 소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를 정하지 않고 공탁을 했다는 겁니다.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요. 이런 공탁을 했다 하더라도 1번 공탁물 수령자가 피공탁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를 정하지 않는 공탁을 하더라도 공탁관은 거기에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청을 불수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번이 공탁 선례인데 아주 쉽지 않는 선례 중에 하나예요. 자, 공탁금 출구 청구에 있어서 공탁세 피공탁자의 대표로 기준 직무대행자가 있습니다. 여기 공탁을 했는데 자,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여기 이제 피공탁자를 직무대행자를 이렇게 피공탁자로 기재해서 공탁을 했어요. 이건 대표자 직무대행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직무대행자는 이 공탁금을 출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공탁금 출급할 때 직무대행자의 서면
그런 직무대행자라는 서면을 구비한 경우에 비록 이 직무대행자가 공탁 이후에 직무대행자가 자기 지위를 상실한 경우요. 자기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런 지위 상실 여부를 공탁관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무대행자가 출급할 때 직무대행자 관련 서면을 구비해가지고 첨부를 해서 출급하면은 공탁관은 출구 청구를 인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2번이에요. 2번에서 직무대행자가 공탁금 출구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공탁금 출급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자가 공탁 이후에 그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출급할 때 대피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짙은 이상 형사규정밖에 없는 공탁관에서는 지급 청구를 인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2번 선례, 출제 안전 선례라고 그랬고요. 자, 3번 선례는 이것도 금년에 또 출제 이루어졌어요. 3번인 거. 자, 사용자인 법인이 민사집행법 246조 1항 5호 소정 후 압류금지 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홍탈을 했습니다. 자, 사용자가 자,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퇴직금 채권이죠. 그런 퇴직금의 2분의 1 이거를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홍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근로자는 이 공탁금에 관해서 공탁금 출구 청구권을 갖습니다. 퇴직금의 2분의 1은 뭐가 되죠? 퇴직금의 2분의 1은 이게 압류금지 채권이에요. 압류금지 채권. 그러면 공탁금 출구 청구권, 출구 청구권도 이것도 압류금지 채권이 됩니다. 거기 3번에서요. 3번에서 세 번째 줄이 있죠. 이 공탁금은 압류금지, 압류, 임금채권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 본래 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이면 공탁금 출구청구권도 압류금지가 돼요. 3번의 옆에다가 본래 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이면 공탁금 출구청구권도 압류금지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압류금지 채권에 관해서 이자와 채권자인 병이 여기에다가 채권을 압류하고 그에 따른 전무명령까지 이루어졌어요. 이게 3번 사안이에요. 이를 대상으로 한 채권 압류 전무명령은 비록 방식이 적용하더라도 그 내용은 유효무효라는 겁니다. 다만 형적 인사밖에 없는 공탁관에서는 그 압류 전무명령의 유효무효를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을 청구는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출급 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자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요. 압류가 있게 되면 지급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부채권자도 압류금지 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이기 때문에 전부권자도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6번째 줄에 있는 거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한 경우는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출급 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 이게 출제 안 되고 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출시된 지원 중에 하나예요. 줄 긋고 표시하십시오. 금년에 출시된 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경우는 근로자하고 전부채권자 간에 서로 간에 공탁금 출구 청구권 확인 후를 제기해가지고 확인 판결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 출구 청구권 행사라면은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구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 판결을 얻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출고청구권을 확인을 해가지고 판결을 어디야 돼요? 3번 선례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3번 선례. 여기 몇 가지 논점이 있죠? 본래 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이면은 공탁금 출고청구권도 압류금지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 압류금지 채권에 이루어진 채권 압류 정명령은 이는 무효가 되는데, 무효이지만은 공탁가는 그런 정명령 후 유무효를 심사할 권이 없는 겁니다. 정명령 유무효를 하더라도 이거를 공탁관이 심사하지 못하게 돼요. 공탁관은 그 무효를 심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고 청구를 한 경우 또는 전목권자가 전보금 청구하는 경우 두 청구를 모두 공탁관은 불수리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근로자하고 전목권자는 공탁금 출고 청구권을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 판결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공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 출고 청구권 확인을 제기하면은 근로자가 이자에게 상대로 확인을 제기하면은 청구 인용될까요? 기각될까요? 응? 근로자가 여기 채권에 관해서 압류 증명을 받는 자 이자를 상대해가지고 출고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은 청구가 인용돼요. 청구 기각돼요? 청구가 인용돼요. 청구 인용. 왜 그렇죠?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정명령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무효이기 때문에 전보채권자는 전보금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이자를 항도로 해가지고 출고청구권 확인을 제기하면은 전부 다 청구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승소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그걸 가지고 이 권리관계를 확장시켜주는 겁니다. 자, 밑에 4번 선례가 있는데요. 4번 선례는 공탁자가 공탁을 하면서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반대급부 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있어요. 자, 가베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탁을 하면서 여기 공탁을 할 때 공탁서에다가 반대급부를 기재한 경우가 있어요. 자, 공탁자가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을 기재하면은 의리 공탁금을 찾아가는 게 뭐라고 그랬죠? 공탁금 출급이라고 그랬죠? 출급할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서면을 첨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첨부 서류가 됩니다. 이때 이 반대급부 사항은 채권자가 반대급부 이행 의무 있는 것이어야 돼요. 채권자가 이행 의무 있는 거를 반대급부로 기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행 의무 없는 거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기재하면은 이 공탁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4번이에요. 자,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에 피공탁자, 채권자가 공탁의 조건을 이행할 의무 있는지에 관해서는 공탁관은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행의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공탁관이 심사할 권리가 없게 돼요. 이행의무 있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이건 어떤 거죠? 이게 실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실체적인 사항들은 공탁관이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탁은 수리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만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공탁이 수리했다 하더라도 옆 페이지에 그 공탁이 피공탁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을 반대로 조건을 하면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공탁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행 의무 없는 거를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락하면은 유효됩니다. 예, 4번 선례이고요. 페이지 5번에 있는 거. 가압류 해방공탁은 공탁물이 제한 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가압류 해방공탁 공탁물은 오로지 금전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유가증권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5번이고요. 6번 선례는 지금 저당 채무자가 저당권을 변제 공탁을 했어요. 갑이 지금 저당 채무자입니다. 을은 저당권자예요. 이 공탁을 이제 변제 공탁을 했는데 여기다가 저당권 말소 이거를 반대급부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자, 저당채무 변제는 저당권 말소와 관련되어 가지고 동시행관계 있지 않습니다. 동시행관계 있지 않는 것들이에요. 뭐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피담화채무 변제가 먼저 있어야 될 선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5번, 6번이에요. 자, 저당채무 변제는 어쩌적으로 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에 앞서서 이행되므로 변제는 말소에 앞서 이행되는 거. 이거 어떤 거죠? 변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의 의무예요. 저당채무 변제, 피담화채무 변제가 말소에 관해서는 먼저 있어야 될 의무,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 있는 것인데 그런 저당채무 변제하고 설정 등기 말소를 동시행하기라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 공탁을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에 수요될 서로일적 규모를 반대급부한 경우는 이 공탁은 변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돼요. 즉 반대급부를 기재할 때는 반대급부 기재를 할 때 이 기재가 유의인지 무효인지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자, 반대급부 기재가 유효인 경우는 양 관계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유효가 됩니다. 그 기재가 무효인 경우는 양 관계가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으면은 반대부 조건 기재는 무효가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6번에 있는 거. 6번에서 여백에다 쓰십시오. 여백에다가. 반대부 조건 기재가 유효인 경우는 어느 경우? 양 관계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만 유효가 돼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은 거를 반대급부를 하게 되면은 이 공탁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6번인데요. 다만 공탁과는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 신청이 있으면은 그러한 특약 능력에 관해서 심사권이었기 때문에 이를 수리할 수 없겠지만은 이때 수리했다 하더라도 이런 공탁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6번 선례도 자주 나오는 선례 중에 하나이고요. 박스에 있는 선례 중에서는 3번 선례하고 있죠. 3번 선례하고 그 다음에 4번과 6번 선례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선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사 범위가 있는데 심사 범위는 두 가지 요건, 두 가지죠. 그 사람이 그런 절차적인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하고 또 그 사람이 실질적인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 이거를 모두 심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을을 위해서 변제 공탁을 해놨어요. 그 이후에 을이 갖는 권리가 공탁금 출구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이 출구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쪽으로 양도 통지까지 했습니다. 자기 채권을 양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도 통지까지 이뤘는데 이때 을이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해오고 있어요. 그럼 공탁과는 그 출급 청구를 인가를 해야 돼요? 불수리해야 돼요? 불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 채권을 양도한 사람은 채권을 상실하게 돼요. 이거는 실적 요건이죠. 채권 양도가 있으면은
그 채권은 누구에게 계속되는 거죠? 양수인에게 계속되는 겁니다. 채권 양도 통지를 넣고 양도인이 다시 그런 공탁금 청구를 해오면은 이거는 실증권이죠. 그 사람은 그런 양도했기 때문에 채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요건도 같이 심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심사 범위입니다. 자, 심사 범위는 1번에 여섯 번째 줄 공탁과는 공탁 신청 또는 지급 청구 결정뿐만 아니라 당해 공탁이 유효한지 또는 당해 청구권자가 실질상 청구권이 있는지에 관해서 그런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2번 따라서 공탁 신청과 그다음에 첨부 서면 기재에 들어와서 당해 계약이 무효이고 공탁에 의하여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부전자가 일견 명백한 경우는 공탁 신청을 불수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탁 지급 청구 시 청구서에 첨부 서면 기재 내용으로와 인장 위조 등의 유견상 명백하여 당해 청구자가 그런 실질상 지급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공탁금 지급 청구를 불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한번 출제된 지문들이고요. 뒷페이지 3번 행정애규에서도 토지 수용보상금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동시행 관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 공탁할 때 공탁세 소유권 이등기의 서류규모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토지 수용이라는 거는 강제적으로 지행 절차가 수용 절차예요. 강제.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 받을 것이고 토지 수용은 어떤 절차? 강제적으로 지행 절차입니다. 따라 여기에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시행 항변권은 어디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동시행 항변권이죠?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에서 뭐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그 낭낭한 목소리. 쌍무계약에서 이행상 결련성을 확보시키는 겁니다.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에서 동시행 관계로 경동이 있죠. 자,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등기면은 동시행 관계 있게 돼요. 또 뭐가 동시행 관계 있죠? 임차인이 보증금 팔아 청구할 때는 임대인이 갖는 권리가 있죠. 건물 인도하라는 겁니다. 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하는 채무와 임대인의 건물 인도 채무는 서로 간에 동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쌍무계약에서 있는 권리가 돼요. 따라서 토지 수용 경우는 그런 계약이 아니어서 강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여기다가 반대급부를 기재하면은 공탁 신청은 불수라는 겁니다. 이게 위에 3번이에요.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기는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수용 보상 공탁세, 소유권 이등기 소유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행정예규예요. 왜 그러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책임인데, 자, 공탁과는 국가공무이기 때문에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는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 경우에 공탁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국가는 공탁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상권 행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경과실의 경우는 구상권 행사하지 못하게 돼요. 이거를 경과실 면책설이라고 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는 구상권 행사를 부정을 하게 돼요. 자, 관련 판례 2번에 있는 거 2번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공탁자가 가벌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을 교부하는 자를 공탁금 출고권을 한다라는 취지의 반대 보조권을 붙여서 공탁을 해서 불구하고 공탁관이 확정 판결이 아닌
가지성인 판결을 가던 자에게 공탁금 지급한 경우에는 공탁권의 직무상 중과실을 인정합니다. 이 공탁권도 참 깝깝한 공탁권이죠. 제가 이 법무사님들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현직 법무사들한테. 지금 채권자가 이걸 가지고 강제입형을 들어갔어요. 이거를 집행문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행문을 받아서 이걸로 가지고 채권자가 지금 강제입형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법원에 있는 법원 사무관이 그러더래요. 왜 이거 가지고 강제입형을 하죠? 그렇게 하더래요. 참 깝깝한 공무원이네. 그러죠? 이거 가지고 강제입형하지 못하죠? 못하죠? 할 수 있어요. 그래 얼마나 깝깝합니까? 이 공무원이. 그래서 이 법원 공무원들은 그래서 시험을 보도록 했어요. 좀 공부 좀 시키라는 거 공부. 또 요즘은 이런 공무원들은 없어요. 법원공들이.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깝깝한 공무원들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강제입형을 합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에요. 이 사람 배우기를 항상 강제입형은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번이 그런 선례입니다. 자, 가변한 사람이 변제홍탁을 하면서 거기다 반대법 기재했었죠. 여기 을 또는 병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둘 중에서 확정 판결을 가진 자, 이자에게 공탁금 주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이 아닌 이걸 가지고 청구한 자에게 공탁금 지급한 경우에는 공탁권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2번 선례예요. 확정 판결을 가진 자에게 공탁금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반대부 조건을 붙여 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관이 확정 판결에 해당되지 않은 가지성의 판결을 가지고 첨부한 자에게 공탁금 지급한 경우는 직무상 중과실을 인정하는 이런 겁니다. 자, 3번 선례도 자주 나오는 선례 중에 하나예요. 자, 가압류 해방공탁 제도가 있는데 집행에서 가압류 해방공탁 쪽 설명드렸을 겁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누가 하는 공탁이라고 그랬죠? 가압류 채무자가 하는 공탁이에요.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공탁,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을에게 1억 채권이 있었어요. 이자 채권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먼저 A가 1억 가지고 채권 가압류를 하게 됐어요. 채권 가압류. 이때 갑이 하는 공탁이 이게 가압류 해방공탁입니다. 갑이 가압류 채무자가 되겠죠? 가압류 채무자 하는 공탁, 이게 가압류 해방공탁이에요. 해방공탁을 1억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해방공탁이 있게 되면은 이 관계가 이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구도가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때 A의 채권 가압류는 갑이 갖고 있는 권리가 어떤 권리라고 그랬죠 아까? 공탁금 효도소송권. 공탁금 효도소송권에 여기에 A의 채권 가압류가 여기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 B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돼요. B도 1억 가지고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시킨 다음에 또 추심명령까지 얻었어요. 그럼 추심명령이 교합하는 경우이죠. 이처럼 추심명령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때 공탁관은 이를 이유로 반드시 사유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럼 사유신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고정 1인에게 지급한 경우요. 고정 1인에게 그런 지급한 경우에는 공탁관의 직무상 중과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2번이에요. 3번이에요. 가압류 해방탁금 희로성건에 관해서 압류의 수시명령이 경한 경우에 공탁관이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고정 1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직무상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3번 선례는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3번 관련돼 가지고 그러나 만일 이게 공탁관이 아닌 경우요. 자, 공탁관이 아닌 일반적인 재산채무자 경우에는 공탁관이 아닌 일반적인 재산채무자 경우에는 그런 추심명령이 갑한 경우이죠. 이런 게 추심명령이 갑한 경우에는 정합시에는 그중 1인에게 지급하면은 이를 이유로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채무자가 공탁관이면은 이런 건 적용하지 않게 돼요. 재산채무자 공탁관이면은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요? 사유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은 선례인데 3번 선례 옆에다가 이때 재산채무자가 공탁관이 아닌 경우이죠. 재산채무자 공탁관 아니면은 그때 1인에게 지급하면은 그걸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탁관의 경우는 그러지 않고 반드시 사유신고를 해줘야 돼요. 사유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3번 선례 관련 선례들이에요. 자, 4번 선례인데 이것도 이 선례도 지금 수록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부터 법원 공무원 규제에 이 4번 선례가 수록이 이루어져요. 이것도 아직 철저히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철저해질 걸로 봅니다. 자, 4번 선례는 이런 사안들이에요. 자, 각가을이 공동으로 약 35억 원 정도가 있는데 35억 원을 여기 병을 위해서 이렇게 변제공탁을 해놨습니다. 35억 원을 갑과을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병을 위해서 변제공탁을 해준 사안이에요. 이거 노려야 되니 노린다.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노렸어요. 정의라는 사람이 공탁금 휴소 청구를 해왔는데 각종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요즘은 유조 기술들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웬만한 모든 서류를 유조할 수 있습니다. FBI 신분증도 유조하게 돼요. 응? FBI 신분증 이런 거 우리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신분증 이걸 유조하는 거는 전문 인류가들은 이거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각종 서류를 유조해가지고 30억 원을 휴소 청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이 자기 지분을 이자에게 양도했다는 겁니다. 일성을 하기 전에 갑이 공동사를 했다가 자기 지분을 을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양도 통지를 했을 겁니다. 자, 공탁금 지급소송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때 공탁관이 취할 조치가 있어요. 자, 공탁관의 취할 조치. 자, 공탁법 여기 법령 볼게요. 규칙 44조 한번 찾아볼게요. 법령집의 규칙 44조 찾아보십시오. 215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법령집 215페이지 제일 밑에 44조 두 번째 양도 통지성 등으로 되어 있죠. 법령집. 이런 게 공탁관한 49조 1항 사면은 공탁 수락서를 말합니다. 또는 49조 2항 판결 등본은 공탁 유효 판결 등본이에요. 또는 공탁문을 출고 또는 휴로 청구권은 가압류 명령서, 가처분 명령서, 압류 명령서, 정무 명령서, 추심 명령서, 압류 취소 명령서, 그 밖에 이전 또는 처분 전 사면을 얻은 때는
여기 그와과 이전이 뭐가 있죠? 양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양도 통지를 받으면은 그 서면에 접수연료를 10원을 적고 기명렬이 나오고 우리 2항 그 서면을 받은 경우에 공탁관은 그 내용을 해당 기록 표지에 적은 다음 원장에다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 통지를 받으면은 이렇게 규칙 44조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런 서면을 원장에 등록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정은 이 사유를 모르고 있어요. 양도 통지한 사실을 모르고 공동공탁 갖다를 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유지해가지고 효력성을 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탁관은 규칙 44조 해가지고 공탁의 원장이죠. 원장만 보더라도 이거는 지분을 양도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장도 안 보고 막연하게 인가한 경우요. 그런 경우는 공탁관의 직무상과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덜났죠? 거덜났어, 거덜. 35억 거덜난 거 아닙니까, 이거? 배당해줘야 돼, 국가. 국가 배당해주면 분명히 국가는 공탁관에게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35억, 이거 변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아먹은 사건들이 사원 사건들이에요. 공탁관에, 그래서 공탁관으로 제일 일 시키기 좋은 사람들, 이제 막 입사해가지고 승진한 법원 사무관이 있죠? 초짜들, 법원 사무관 승진시험 해가지고 합격한 초짜들, 이 사람들을 주로 공탁관으로 내보냅니다. 이거 기피직이에요, 기피직. 이거 싫어해. 해봤자, 한 번 잘못하면은 덤땡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한 번 잘못하면은 자기 평생 버는 거 다 까봤기 때문에 공탁관, 법원 사무관이 공탁관으로 임명되면은 제일 꺼려합니다. 그래서 공탁할 때는, 공탁할 돈 맡길 때는 어떤 과실이 없어요. 맡길 때. 맡기는 거 받는 거 아니에요. 받는 것들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근데 공탁금 지급 청구할 때 있죠? 지급 청구할 때는 공탁관이 살살 보면 살입니다. 바로 인가결정이 안 나와요. 상당히 시간을 두고 각종 서류를, 각종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진행하게 돼요. 4번 부분들은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고 5번, 6번 하도록 할게요. 좀 쉬도록 합니다.